지금 모스크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최고 핵물리학자의 충격적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맹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 분노한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미국은 급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가 이런 파격 발언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류의 핵 전략을 뒤바꿀 7분의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괴물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제네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저는 알렉세이 카라초프입니다. 러시아 쿠르차토프 연구소에서 30년간 핵물리학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그날 새벽 4시 모스크바 자택에서 울린 암호화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라초프 박사님, 즉시 준비하십시오. 제네바행 특별기가 2시간 후 출발합니다. 빅토르 페도로프 원자력청 차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급하게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가 러시아 핵 전략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두십시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배포된 극비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최하는 비공개 핵안보 특별회의, 참가국은 단 4나라와 한 곳의 특별 옵저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저는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한국이 적혀 있었죠.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왜 이런 최고위급 회의에 초대받은 걸까요? 제네바 UN 본부 지하 3층.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UN 직원조차 모르는 특별 회의실이 있습니다. 방음과 전파 차단이 완벽한 그곳에서 회의가 열렸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렌스 리버무어 연구소의 수장이, 중국에서는 젊은 천재 과학자 왕 리천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가장 눈에 띈 건 특별 옵저버로 참석한 과학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박연지, 국제원자력기구 소속 한국계 연구원이었죠. 그녀의 초췌한 모습이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최태섭 박사가 이끄는 소규모 팀이었죠. 다른 나라가 10명 이상씩 데려온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왕 리천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의장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건 핵보유국들만의 회의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왕 리천은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풍 41을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4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는 공식적으로 350회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죠. 우리가 왜 핵문외한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까?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6,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니까요. 그때 최태섭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핵무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적을 제압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억제입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말이죠. 최 박사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자신감이 말이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각국이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술핵 개발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자랑했죠. 중국 차례가 되자 왕 리천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여러분, 중국이 왜 진정한 핵 초강대국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린의 거대한 지하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신장 위구르 사막 지하 800m,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비밀 연구 단지였죠. 이곳에서 우리는 차세대 핵융합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핵무기의 100배 위력을 가진 신무기죠. 연구원만 5,000명, 연간 예산은 500억 달러입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규모의 시설은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리천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5,000명의 연구원들이 서로 협력합니까? 아니면 각자 분리된 구역에서 일합니까? 왕 리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안상 당연히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각 팀은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만 알죠. 그럼 누가 전체 그림을 봅니까? 당연히 당 중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였죠. 거대하지만 분절된 시스템, 창의성이 죽은 기계적 연구,
그게 중국의 한계였습니다. 인도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아그니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잠수함 개발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박연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왕 박사님은 중국의 거대한 시설을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2년 전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의 일원으로요. 왕 리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더군요. 식당에서도 각자 정해진 구역에만 앉아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건 보안 때문입니다. 보안이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진짜 과학은 자유로운 토론과 협력에서 나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요. 왕 리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중국을 모욕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혁신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태섭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학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유가 있죠.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사진이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신입 연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냅니다. 실패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해서 배우죠. 그래서 혁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핵무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왕 리천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연구 환경에서 나온 기술이 진짜 힘이니까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아십니까?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원자로였죠. 이게 뭡니까? 장난감입니까? 아닙니다. 이 작은 원자로가 소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최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필요하면 72시간 안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제가 놀랐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니요. 거짓말입니다. 왕 리천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제 발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왕 리천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불안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본 걸까요? 빙산의 일각? 최태섭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7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국이 왜 핵무기 없이도 여기 있는지 보여드리죠. 왕 리천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말도 안 되는 허풍입니다.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다면서 왜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까?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최태섭 박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리천 박사님, 중국의 신장 지하시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5,000명의 연구원 중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왕 리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보안 문제입니다. 당연히 극소수만 알아야죠. 극소수요? 정확히 몇 명입니까? 10명 이내입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합니까? 최 박사가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죠. 이건 제가 2년 전 중국 핵 프로그램 자문으로 초청받았을 때 본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수직 구조죠.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다. 연구원들은 옆 부서가 뭘 하는지도 모르죠.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작년 베이징 핵물리학회에서 중국 연구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3년째 같은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왕 리천이 발끈했습니다. 그건 그 연구원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칭화대 박사 출신의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문제는 시스템이죠. 창의성이 죽은 시스템 말입니다. 저는 최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소련 시절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거대하지만 경직된 시스템의 한계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400기의 동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들이 정말 작동할까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질문이었죠.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작동하죠. 작년 11월 신장에서 있었던 발사 실험 기억하십니까? 3발 중 1발이 실패했죠. 중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요. 왕 리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극비 정보였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위성 사진입니다. 한국은 자체 군사 위성을 8기 운용하고 있죠. 해상도 0.3m급입니다. 미국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 그 정도인 줄은 그도 몰랐던 모양이죠. 최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리천 박사님, 진짜 문제를 말씀드릴까요? 중국 핵 프로그램의 가장 큰 약점은 부품 의존도입니다. 핵심 부품의 70%를 수입에 의존하죠. 특히 정밀 계측 장비는 거의 100% 수입품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곧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10년? 20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왕 리천이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전경이었죠. 한국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원심 분리기, 레이저 농축, 재처리 시설까지 미국이 못하게 막았지만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죠. 증거가 있습니까? 2000년에 있었던 소동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몰래 우라늄을 77%까지 농축한 사실이 발각했죠. 그때 국제원자력기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 리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2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일까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요? 그때 박연지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왕 박사님은 중국의 거대한 시설을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더군요. 식당에서도 각자 정해진 구역에만 앉아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건 보안 때문입니다. 보안이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제가 알기로 진짜 과학은 자유로운 토론과 협력에서 나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요. 왕 리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여러 나라의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규모만 크다고 혁신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군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태섭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학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유가 있죠.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사진이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신입 연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냅니다. 실패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해서 배우죠. 그래서 혁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핵무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왕 리천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연구 환경에서 나온 기술이 진짜 힘이니까요. 최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설계도였지만 핵무기 전문가인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수소폭탄 설계도였죠. 이건 텔러 올람 설계가 아닙니까? 미국 대표가 경악했습니다.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설계죠. 위력은 가변적입니다. 1킬로톤에서 500킬로톤까지.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했죠. 박연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 그것이 한국의 철학입니다. 의장이 휴식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섰죠. 휴식 시간이 선언되자 박연지가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왜인지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죠. 아마 그녀의 눈에서 본 절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나 봅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박사님, 아까 용감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카라초프 박사님, 러시아 쿠르차토프 연구소의 전설이시죠. 논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 논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하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부모님이 일본으로 이주하셨고 저는 거기서 자랐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최 박사님의 발표를 보니 제 뿌리가 있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각국의 핵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파키스탄의 칸 박사 네트워크, 이란의 비밀시설, 그리고 북한의 영변도 방문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변은 외부인이 거의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조사단으로 갔죠. 영하 20도였는데 난방이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담요를 쓰고 일했어요. 손이 얼어서 펜도 제대로 못 잡았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연구요? 그게 연구였을까요? 그들은 그냥 상부에서 시킨 대로 숫자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연구원이 말해줬어요. 동료 한 명이 실험에 실패했는데 사실 장비가 고장나서 그런 건데도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대요. 다음날 그는 사라졌고 가족도 함께 사라졌다고. 정치범 수용소로. 네. 그 후로 모든 연구원이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성공해도 지옥, 실패해도 지옥. 그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였습니다. 박연지가 구겨진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적은 메모예요. 한 연구원이 몰래 전해준 말이었죠. 메모를 펼치자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노예다. 진실을 추구할 자유도 실패할 권리도 없다.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유로운 나라의 과학은 어떤 모습이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과학도 결국 정치와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자가 인간의 존엄마저 잃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죠. 그래서 오늘 최 박사님의 발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르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복도 저편에서 왕 리천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박 박사, 무슨 비밀 회담이라도 하는 겁니까? 박연지가 재빨리 메모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신선한 공기를 쐬고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가 곧 재개됩니다. 돌아가시죠.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저에게 작게 속삭였죠. 자유로운 과학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진짜 강한 나라 아닐까요?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의 시연이 시작될 참이었죠. 최태섭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것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26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입니다. 전력의 3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것은 한국이 필요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비상시설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연구용이지만 72시간 내에 전환 가능하죠. 미국 대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박사님, 그건 명백한 NPT 위반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무기급 물질을 생산한 적이 없으니까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왕 리천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억제력입니까?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총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장전하지 않았을 뿐이죠. 최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2022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극비 프로젝트, 코드명 청룡입니다. 화면에 미사일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었죠. 사거리 5,000km, 극초음속 재진입, 다탄두 장착 가능, 이미 시험 발사도 완료했습니다. 핵탄두 없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 리천이 물었습니다. 핵탄두요?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립만 하면 되죠. 최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최태섭 박사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한국은 침묵했을까요? 왜 핵보유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사나였죠. 6.25 전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됐죠.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최 박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막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부르는 도구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더 고립됐습니다. 국민은 굶주리고 경제는 파탄났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박연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핵무기 대신 원자력 기술에 투자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수출 실적이었죠. UAE 바라카 원전 200억 달러, 체코 원전 300억 달러, 폴란드 원전 400억 달러. 한국은 원자력 수출로만 연간 1천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왕 리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의료, 농업, 산업 전반에 활용됩니다. 암 치료용 동위원소, 반도체 생산, 수소 에너지까지. 최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미 20개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죠. 저도 SMR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줄은 몰랐죠. SMR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합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다목적입니다. 화면에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극지방 기지, 도서 지역, 우주 정거장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 박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충격적인 문구가 나타났죠. SMR 하나당 플루토늄 연간 생산 가능량 10kg.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0kg이면 미국 대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핵무기 2발 분량입니다. 한국은 현재 10기의 SMR을 운영 중이고 앞으로 5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계산만 해도 엄청난 숫자였죠. 연간 핵무기 100발 분량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 하지만 우리는 단 1g도 무기용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죠. 왕 리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최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면 적이 됩니다. 제재받고 고립되고 의심받죠. 하지만 능력만 보유하면 존중받습니다. 협력 대상이 되죠. 그는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각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력 협정 목록이었죠.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모든 선진국이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추진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72시간이라고 했죠? 사실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죠. 현재 한국의 실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계획 불사조입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표시된 시설들이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죠. T+0시 대통령 비상명령 발동. T+1시 전국 26개 원자로 비상 전환 시작. T+3시 농축시설 최대 가동. T+6시 무기급 물질 추출 완료. T+7시 탄두 조립 시작.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조 가능한 핵탄두 숫자 말이죠. T+24시 핵탄두 10발 완성. T+48시 핵탄두 30발 완성. T+72시 핵탄두 50발 완성. 왕 리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모든 인프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 박사가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농축시설 위치, 용량, 저장된 원료 물질량까지. 한국은 평상시 원전 연료용 저농축 우라늄 5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농축하면 충분합니다. 핵탄두 100발 이상 제조가 가능하죠.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카라초프 박사님, 미국 대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 이런 계획을 승인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죠. 단지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했을 뿐이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힘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인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보이는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인가? 그때 최 박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7분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태섭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시간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미국 대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실제 시설을 연결한 겁니까? 물론 가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보여드릴 수 있죠. 최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지도 위에 수십 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역에 분산된 연구용 원자로 15기, 농축시설 8곳, 재처리 실험실 12곳, 모두 평화적 목적의 시설들입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각 시설의 실시간 상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왕 리천이 물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완전히 독립된 양자 암호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최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켜주세요. 대형 스크린에 디지털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000000 시작. 최 박사의 손가락이 춤추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의 시설들이 하나둘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1단계 비상 프로토콜 활성화. 모든 연구용 원자로를 생산 모드로 전환. 15개의 점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단계 농축 시설 가동. 저농축 우라늄을 고농축으로 전환 시작. 시뮬레이션 상에서 원심 분리기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3단계 플루토늄 추출.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 분리. 타이머가 1분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4단계 무기금 물질 정제. 순도 99.9% 달성. 왕 리천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보통 몇 주가 걸리는 과정 아닙니까? 한국은 레이저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100배 빠르죠. 타이머가 3분을 지났습니다. 5단계 탄두 부품 제조. 3D 프린팅 기술로 정밀 부품 생산. 화면에 3D 프린터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부품들이 층층이 쌓여가고 있었죠.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까? 러시아 대표단의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5년 전 금속 3D 프린팅으로 미사일 부품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6단계 최종 조립. 로봇 시스템이 자동으로 탄두를 조립합니다. 화면에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계를 조립하듯 정교했죠. 7단계 품질 검증 및 장착 준비 완료. 타이머가 6분 30초를 가리켰습니다. 완료. 정확히 6분 47초. 화면에 레디라는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불가능합니다. 왕 리천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모든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통합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7분 만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전 마진을 충분히 둔 시뮬레이션이니까요. 7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속 대응 능력을 보여드린 거죠. 박연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10년을 걸려도 못 만드는데? 최 박사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연민이 서려 있었죠. 박 박사님,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차이죠. 자유로운 연구 환경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가 다시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최 박사가 화면을 껐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도시 야경이었죠. 불빛이 찬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평화와 번영, 자유와 민주주의, 이것들이 핵무기보다 소중합니다. 그럼 왜 이런 능력을 개발한 겁니까? 왕 리천이 물었습니다. 억제력입니다. 진짜 억제력이요. 최 박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적들이 먼저 제거하려 하죠. 하지만 핵무기가 없으면서도 즉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공격할 명분도 없고 공격해도 소용없습니다. 7분 만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사고였죠. 게다가 이 능력은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인공위성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모든 나라가 한국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것이 바로 투명한 억제력입니다. 숨기지 않되 과시하지도 않는, 할 수 있되 하지 않는, 이것이 한국의 철학입니다. 박연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자제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 보이지 않는 방패에 대해서요. 최태섭 박사가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죠. 그가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적인 거리 풍경이었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진짜 방패입니다. 영상 속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을 보는 주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18개월에서 21개월, 그들은 모두 훈련된 전사들이죠. 왕 리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특별합니까? 중국도 징병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 참가율을 아십니까? 최 박사가 통계를 띄웠습니다. 99.2%. 법적 의무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가합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물론 불참하면 벌금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러시아의 예비군 훈련 참가율은 얼마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도 안 되는 수치가 부끄러웠으니까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발발 시 참전 의향 설문조사입니다. 한국 남성의 92%, 여성의 78%가 반드시 참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연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도요? 네. 한국 여성들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니지만 자원 입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군 비율은 8.8%입니다. 최 박사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군사훈련 장면이었죠. 이것은 작년 있었던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입니다. 참가 인원 500만 명, 전 국민의 10%가 동시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이렌이 울리자 거리의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거리가 텅 비었죠. 이런 훈련을 한국은 매월 실시합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미국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민방위 체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파트 지하에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전시에 5천만 국민의 80%가 즉시 대피할 수 있죠. 식량과 물은 최소 2주분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왜 왕 리천이 의아해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으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박연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다릅니다. 한국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트라우마를 힘으로 바꿨죠. 최 박사가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더 재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포항 지진 때의 영상입니다.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지진 발생 10분 만에 시민 자원봉사자 1만 명이 모였습니다. 30분 만에 5만 명. 정부가 요청하기도 전에 말이죠. 영상 속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죠.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국민.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방패죠.
하지만 핵무기 앞에서는 왕 리천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7분 내에 한국도 핵보유국이 됩니다. 둘째, 전 세계가 공격국을 규탄할 겁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는 평화국가니까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 나토, 호주, 일본 모두가 한국 편에 설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UN 평화유지군에는 가장 많이 참여했고요.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최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각국의 한국 호감도 조사였죠. BBC 조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 3위입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핵무기로는 살 수 없는 힘이죠. 박연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거군요. 이미 더 강한 무기가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국민의 단결, 국제사회의 신뢰, 도덕적 우위. 이것이 진짜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서, 위협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휴식 시간이 선언되었을 때 저는 최태섭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율 99%라는 게 정말입니까? 최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새벽 6시, 어느 훈련장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영상 속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사 임원들처럼 보였죠.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차 전무, LG화학 상무입니다. 임원들도 훈련을 받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재벌 총수도, 연예인도, 국회의원도 모두 받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그들도 모두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훈련을 빠지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면제받았겠죠? 아닙니다. 언론에서 대서투피했고 여론이 들끓었어요. 결국 그 회장은 출장 일정을 변경하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까지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죠. 다음 영상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복 위에 군복을 입고 있었죠. 의사들은 훈련 시간을 새벽으로 조정받습니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요. 새벽 4시에 훈련받고 7시에 수술하러 갑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한국 의사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수술로 살리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최 박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훈련장에서 찍은 것인데 한 남성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죠.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도 훈련장에 나왔어요. 왜요?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때 다리 다쳤다고 안 오겠습니까?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요. 왕 리천이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게 왜 자랑입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시간 낭비요? 최 박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천 박사님, 작년 중국 정저우 홍수 때 며칠 만에 구조가 완료됐죠? 일주일 정도. 한국은 2020년 수해 때 하루 만에 주민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민들이 즉시 구조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최 박사가 당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 사람들 보이십니까? 평범한 회사원들입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서 배운 대로 인명 구조를 하고 있어요. 소방관이 오기 전에 이미 100명을 구했죠. 영상 속 한 남성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로프 사용법을 배웠어요. 그게 오늘 정말 유용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 3분을 구할 수 있었죠. 최 박사가 새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국민이 훈련된 예비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아십니까?
북한이 민간인 거주 섬을 포격한. 맞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최 박사가 당시 뉴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포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에서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집용도 없었는데 말이죠. 영상에는 군부대 앞에 길게 줄 선 남성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사, 요리사, 교수, 변호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 박사가 당시 인터뷰를 재생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군복 입고 싶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무섭긴 한데 애들 지키려면 제가 나서야죠. 형님이 현역 군인입니다. 형님만 싸우게 둘 수 없어요. 박연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아닙니까? 법적 의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최 박사가 설문조사 결과를 띄웠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응답자의 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대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20대가요? 제가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네, 그들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기억합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최 박사가 젊은 예비군들의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귀찮죠. 주말에 쉬고 싶은데.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가냐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를 지키려면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 아버지도 예비군 훈련 받으셨고 저도 받고 제 아들도 받을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니까요. 최 박사가 감동적인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사진 속 남성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죠. 그들은 즐거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은 동창회 같은 겁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죠. 훈련 후에는 다 같이 술 한잔하러 갑니다. 최 박사가 훈련 후 회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있는 남성들이었죠. 저들 보세요. 방금까지 총 쏘고 행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형, 동생하며 어울리고 있죠. 이게 한국 예비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왕 리천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1년에 며칠입니까? 예비군 훈련은 연일회에서 4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최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는 50만 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40세까지 모든 남성이 대상이죠. 그리고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자율방범대 30만 명, 의용소방대 10만 명, 해양경비 자원봉사 5만 명, 모두 자발적 조직입니다. 자발적이라고요? 네. 정부 지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매년 지원자가 늘어납니다. 최 박사가 실제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작년 강원도 산불때의 일입니다. 화재 신고 30분 만에 주민 2,000명이 모였어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마치 훈련된 소방관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75세였는데 6.25 전쟁 참전용사였죠.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최 박사가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나는 70년 전에도 이 나라를 지켰고 지금도 지킬 수 있어. 죽는 날까지 지킬 거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가 나라를 지키면 나라가 너희를 지킨다. 잊지 말라고. 박연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충성을 강요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죠. 자발적인 충성과는 달라요. 맞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죠. 최 박사가 또 다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국 예비군의 사격훈련 성적입니다. 매년 향상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훈련을 강화해서? 아닙니다. 예비군들이 자비로 사격장에 가서 연습하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왕 리천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자기 돈으로? 자부심 때문입니다. 나도 필요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죠. 최 박사가 마지막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시 동원령이 떨어지면 72시간 내에 300만 명이 소집 완료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0만 명이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동원령도 없었는데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는 소식만으로요. 최 박사가 당시 군부대 상황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 보세요.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걸려왔어요. 다들 나도 싸우게 해달라는 전화였죠. 오히려 군에서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방력이었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해외에 있던 교포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귀국하려 했다고. 조국이 위험하면 우리도 싸운다면서요. 박연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외 교포까지? 네, 그게 한국인의 DNA예요. 위기 때 뭉치는 것. 5천년 역사에서 수없이 침략받았지만 한 번도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최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5천만 국민 전체가 하나의 무기니까요.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억제력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이야말로 최강의 방패가 아닐까? 회의가 마무리될 때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빅토르 페도로프 차관과 함께 제네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죠. 카라초프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철학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니. 페도로프 차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6,0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안전한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더욱 고립되고 있었으니까요. 제재, 고립, 경제 붕괴, 핵무기가 이것들을 막아줬습니까? 하지만 핵무기가 없었다면 한국을 보십시오. 핵무기 없이도 번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저는 크렘린에서 열린 비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외무부, 정보부의 고위 관리들이 모두 모였죠. 카라초프 박사, 제네바 회의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이 보여준 능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7분 핵무기 제조 능력, SMR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단결력을. 말도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핵무기 없이 어떻게 그런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외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핵 전략을 재고해야 합니다. 핵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정보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SMR 분야에서는 러시아를 앞서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고 한국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페도로프 차관이 저를 지원했습니다. 카라초프 박사 말이 맞습니다. 계속 중국과 북한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중국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고 북한은 짐이 될 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왕 리천이 한 말을 아십니까?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박연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붕괴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페도로프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시베리아 개발에도 투자하겠다고 했죠. 대통령 보좌관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가까워지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독립적입니다.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죠. 저는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과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연지가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은 국제 핵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제네바 회의 2달 후 그녀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떠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합류했죠. 저는 그녀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국제원자력기구 회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이번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박 박사님,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봤던 그 우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냥 연지라고 불러주세요. 한국에서는 모두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꿈만 같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태섭 박사팀에서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국제기구에서는 중립적이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하더라고요. 충격이었겠군요. 네, 첫 회의 때 일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는데 최 박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의외였죠. 연지는 연구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죠. 이런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 게다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니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네, 최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이 실패할수록 더 많이 배운다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국제기구에서는 보수적이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혁신적일수록 환영받아요.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토륨 기반 원자로 연구해요. 우라늄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죠. 무기 전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평화적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연지는 자신의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저널에 게재 예정인 것이었죠. 한국 도착 6개월 만에 논문을 완성하다니 놀랍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대해주더라고요. 그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관점을 가져와 줘서 고맙다고 하죠. 가족은 한국에 계십니까? 연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작년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일본에서 혼자 계셨는데 제가 모시고 왔죠. 지금 대전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적응을 잘하셨나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드셨는데 이웃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셨죠. 연지는 스마트폰으로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연지야, 우리가 진짜 고향을 찾은 것 같다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지 씨, 한국의 핵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최 박사님이 보여준 7분 시연. 사실 저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요? 기술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제력을 보여준 거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선택. 그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연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북한은 할 수 없는데 한다고 허풍 떨고 한국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조용히 있고 어느 쪽이 진짜 강한 나라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는 진짜 과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류를 위한 과학 말이에요. 제네바 회의 6개월 후 세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고 일본은 SMR 기술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타진하고 있었죠. 저는 모스크바 대학으로 돌아와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핵 21세기 억제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6개월 전 그 중국 유학생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네바에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력 때문 아닙니까?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파괴와 창조. 핵무기는 파괴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술을 창조의 도구로 만들었죠. 중국 유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유로운 사고, 창의적 협력,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 이것들이 먼저 필요하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핵무기는 이제 무의미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야경 사진이었죠.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적을 파괴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핵무기가 없기에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유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러시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길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새로운 길이란 협력과 혁신의 길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요. 강의가 끝난 후 중국 유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힘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죠. 지금까지 러시아 핵물리학자가 제네바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렸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핵보유국을 압도했는지 그 비밀을 이제 아시겠나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7분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파괴하는 힘일까요? 아니면 지키고 창조하는 힘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패러다임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